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 2달 정도 기초반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왜 와서 이 고생인가 생각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 머리하고 지금의 머리가 많이 이상해졌다는 걸 스스로 느껴지죠? 그건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혼동이 된다는 것은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헷갈리세요. 많이 헷갈려야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맨 끄트머리 하단부에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세 요건 중에서 과세 대상을 해봐야죠. 그건 칠판 보시고요. 설명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 뭘까? 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권리 대상에다가 권리 대상 목적물이 있으면 그 목적물에다가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권리관계를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거리입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 행위다. 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지.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 등록의 행위는 등기한다 등록한다는 것은 그러면 권리 대상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가 그 종류는 참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 권리 대상 목적물이 토지나 건물일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나 건물을 우리는 명칭을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이다. 그럼 권리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부동산에다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를 하면 되지. 그럼 부동산 등기도 역시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자동차 말이에요. 그럼 차량은 등록한다, 등기한다? 등록한다 이런 것이고, 그럼 이건 자동차 등록이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번째에서 XX 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그냥 XX 등기 등록 이렇게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재산도 등기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이, 그러면 이러한 재산이라고 하는 거 재산권도 등기 등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인격은 등기 등록이 가능하냐? 인격도 등기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야지. 그럼 인격도 등기나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인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첫째 일 자연인, 인간들. 그럼 인간도 등기 등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동산성, 부동산성. 동산이니까. 그러면 사람은 뭐 한다? 등록을 한다 그래야지. 사람을 등기한다 그러면 되겠나? 이게 등록한다. 그래서 등기한다가 아니라 뭐다? 등록한다. 그럼 사람이 바로 뭐냐?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이지. 주민등록.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태어나자마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으로 등록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주민등록이 나오면서 등록증을 애한테 맡기면 물고 뜯고 난리를 치니까 교부만 성인이 됐을 때 해주고, 그럼 태어났을 때가 주민등록이다.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면은 주민등록부에 기록을 해주죠. 군대 필요했다고 이걸 변경등록. 집이 이사 가면 뭐예요? 이전등록. 그 다음에 그자가 사망하면 사망등록이 어디서 재적등록이라고 명칭을 써야지. 그럼 망자의 등록부를 구경하려면은 재적 등본을 띄면
그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은 등록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국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에요? 무엇이라? 국민이 사유재산이라고. 국가가 구성할 때는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주권, 영토, 국민. 국민은 국유재산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앞에 분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덤에는 나 팔이 짧아. 이렇게 탁 쳐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뭐예요? 국유재산 훼손죄예요, 이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국유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이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가치 측정이 안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과세 제외 항목입니다. 그래서 주민 등록하고 할 때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이건. 그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또 자연인 말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우리는 법인이라고 했어요. 법인. 그럼 법인은 다시 뭐는? 법인은 등기 대상일까? 등록 대상일까? 그래서 우리가 법인 등기한다 소리 들어보셨죠? 이게 법인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법인은 이것은 사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이건 사유재산이에요. 법인의 인격은. 사적 재산이 되므로 법인 등기할 때는 뭐 한다? 과세하는 것이다. 세금 내라. 그러면 다시 또 그러면 선생님 법인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죠. 법인 등기 중에서 나는 법인의 인격을 갖겠다. 법인으로서 인격을 갖는다 해서 법인 설립 등기할 수 있다.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설립. 그럼 법인이 만들어진 탄생하는 등기가 설립 등기죠. 그럼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설립 등기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설립 등기를 내야지. 안 내면 안 되지. 그럼 법인 설립 등기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세금을. 이 세율을 내오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요. 법인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설립 등기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할 거 없이 일단은 설립 등기하게 되면 설립 등기를 내줘야 돼 이게. 이 법인 설립 등기료는 그 법인의 출자액을 기준으로 무슨 액 기준으로? 출자 자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출자액에 얼마를 내야 설립 등기료가 떨어지느냐? 1000분의 4를 내야 돼. 1000분의 4. 그러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법인의 출자액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 투자금액. 법인 설립 시 투자금액의 1000분의 4를 내야 돼. 4. 그 대신에 또 법인하게 되면 또 비영리 법인도 있을 수 있죠. 뭐 비영리 법인. 그럼 비영리 법인이 설립을 할 때는요. 그 출자액에 좀 싸요. 설립 등기료가 1000분의 2만큼만 내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설립 등기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떠한 바로 뭐냐? 바로 거래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하고 어떤 법인을 설립한다. 그럼 법인 설립하는데 내가 자본금을 1억을 투자해서 법인 설립했다면 1억에 1000분의 4 하면 얼마가 나와요? 40만 원. 1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4. 40만 원. 그럼 1억을 투자했을 때는 40만 원, 10억을 투자하면 400. 그렇게 돈을 내야 설립 등기한다 했을 때 세금을 냈다는 확인서가 들어가야 판사가 검토해서 인정합니다. 돌세법인 이렇게 딱딱딱 도장 찍어주면 돌세법인 된 거지. 이름은 뭐다? 돌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우리가 이 설립 등기할 때나 참고할 건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중개법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중개법인. 그럼 중개법인은 영리법인이에요? 아니면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지. 그러면 중개법인은 영리법인이니까 중개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에 얼마를 세금 내야 돼? 1000분의 4를 내줘야 돼. 4. 그럼 중개법인을 1억을 출자해서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얼마의 설립 등기를 내야 된다? 40만 원 내야 되고. 그럼 5천만 원이면? 2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얼마? 4만 원. 나 이렇게 집단으로 틀린 건 처음 봤어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립하면 중개법인은 설립 등기가 각하가 됩니다. 최소한 얼마는 지어야 돼? 5천 이상이 된다고 중개사법 선생님이 강조를 했을 텐데. 중개법인에 설립할 때는 설칠 때는 뭐예요?
중개법인이 설칠 때는 뭐 5천 들어간다고 최소 자본이 배우셨죠?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을 출자해서 설립하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각하요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4만 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특별법이 정한 중개법인은 얼마 이상의 출자가 필요하다? 5천. 하지만 나머지 법인은 5천이 안 돼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수백억을 가져야 설립해 주는 법인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중개법인이 관련된 내용이니까 중개법인의 설립은 최소한 설립 등기할 때는 출자액은 초기 출자 얼마? 5천 이상. 또 나중에 증자도 할 수 있고 그건 알아서 하고. 그럼 초기 투자는 5천 이상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중개사법 시험 문제에서 이게 튀어나와 버리면 전국이 싹 그냥 뭐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 이 한 문제가. 중개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료는 이게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데 요즘 하도 그냥 세월이 허수상해서 중개법인의 설립은 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그런 설립 등기료는 우리가 등록면허서에서 얼마를 내야 된다? 1000분의 4가 돼. 1000분의 4.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설립에서 사기 잘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개법인 3분의 4다. 그래서 우리가 이질적이고 엽기적인 중개사법 문제가 나왔을 때 중개법인 설립의 등기료는 얼마다? 1000분의 3. 5천에 1000분의 4가 기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데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우리가 부동산 등기나 잘하지 법인 등기를 왜 공부합니까? 이것은 이것 때문에 잠깐 설명한 거예요. 이제 법인의 출자액이 1000분의 4를 영리법인을 설립한다면 혹시 우리가 대도시 안에서 무슨 도시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요. 대도시 안에서 설립 등기하면 여기 있는 해당 세율에 곱하기 3배를 적용해요. 이 3배 적용한다는 것은 몇 배를 추가한다? 2배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0분의 4짜리 기본에다가 곱하기 3배 하면 1000분의 4짜리 2배가 더 올라가잖아요. 곱하기 3배는 2배 추가예요. 다시 한번 곱하기 3배는 몇 배 추가? 2배 추가. 그럼 우리 이것도 헷갈리면은 한번 중국집 생각해 봐요. 친구가 처음엔 나 혼자 있다가 배가 좀 촐촐해서 중국집 전화해서 아 여기 무슨 아파트 106동 504호인데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106동 504호인데요. 짜장면 하나 짜장면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5분 후에 친구 둘이 온 거야. 야, 밥 먹었니? 안 먹었대. 아 그래? 다시 전화해서 아저씨한테 중국집 사장님한테 저 아까 우리 106동 504호인데요. 짜장면 2개 추가합니다 하게 되면 몇 그릇이 와? 그래요? 그럼 3그릇 맞네. 2배 추가는 3그릇이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하나 시켰지요. 거기 곱하기 3배 해오세요. 그러면 몇 그릇 와? 3그릇 오잖아요. 그래서 2배 추가는 기본에다가 2배는 추가는 곧 있는 것에 곱하기 몇 배? 3배. 같은 말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다 3자가 들어가 있고 또 2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2배 추가한다. 곱하기 3배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만 나오죠. 퍼센트는 나오지 않고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 등기 등을 할 때는 해당 등기에 곱하기 몇 배로 한다? 3배. 다른 말로 2배를 추가하라. 더 받겠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 진정.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는 어떤 것일까? 또 하나하나씩 풀어나가 봐야 돼요, 이거. 부동산 등기는 그 등기 대상 목적물이 뭐와 뭐를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또는 건축물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무엇을? 그 해당 권리 관계를, 토지나 건물에다가 권리를 뭐하냐? 등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행위, 다른 말해서 공시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 관계를 등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행위일까? 첫째가 해당 권리를 뭐 할 수 있고 창설, 신규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소유권을 신규로 만들면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 들어보셨죠?
창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를 넘기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도 하고, 질량을 바꾸는 뭐다? 변경 등기도 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없애는 뭐예요? 소멸. 이 소멸은 또 원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권리를 없애는 것을 뭐예요? 말소다. 그러면 말과 소가 할 수도 있고 말소.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등기부를 지워버리는 거 뭐다? 멸실 등기할 수 있다. 멸실. 이런 일체 행위 자체가 있을 때마다 세금을 다 내라 이 말이에요. 다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권리를 할 것인가? 이 권리를 또 알아봐야 돼요. 권리. 그럼 부동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기타 잡스러운 건 생략하고. 그러면 첫째, 이 권리관계는 가장 모체가 되는 무슨권 등기할 수 있고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 소유권 등기는 하나의 등기부가 소유라는 하나의 완전한 뭐 최고 큰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등기부의 왕이 되는 권리, 최고 권력이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자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소유자가 갖는 권리 무슨 권? 소유자는 소유권 가져라.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자가 갖는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 그러면 갑이 소유자라면 갑이 가질 수 있고 없고 없고. 그럼 갑이 소유자인데 을은 가질 수 있고 없고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답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자가 갖는 권리를 줄여서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종류야 많지요. 첫째가 야 당신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금 1억을 줄 테니까 사용 좀 하자. 전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슨 권? 전세권 할 수 있고 전세권.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바로 월세 얼마씩 줄 테니까 차임 권리, 즉 임차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고 싶다. 이것을 무슨 권? 임차권. 임차권이지. 그 다음에 당신 땅, 땅 좋네. 지금 현재 공부상은 이목이지만 거기다가 과일 농사 지면 잘 되겠네. 토양이 좋다. 밭이 좋다. 그래서 당신 땅을 20년간 좀 써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권을 얻는 걸 무슨 권? 지상권이. 지상권도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권자를 다 배워서 참 다행이에요. 네. 처음에 이걸 내가 등록 면허세를 처음에 나갔으면 이건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을 내가 세부사항을 민법 등기 다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다른 법에서 해놨으니까 이제 쉽게 갑니다. 그 다음에 내 땅에 길이 없을 때 타인의 토지에다가 길 좀 내어주세요. 길권인 뭐예요? 지역권. 그럼 이런 것들의 특징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맞죠? 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전세나 지상이나 지역권은 본질이 사용권이고 임차권은 원래 월세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 계약이나 임차권도 등기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된다 안 된다? 내포되겠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1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돈 빌려주고 나의 채권의 영역을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의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 무슨 권 같은 거?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고 저당권도. 여기서 우리 참고하세요. 이 저자가 무슨 저자일까요? 이 저자가 무슨 저자인지 알아야 뭐 이렇게 저당권이란 말을 할 거 아니냐고. 이 저자가 막을 저자예요. 무슨 저? 그럼 당신의 10억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가치는 10억이지만 내 채권이 얼마가 있다는 걸, 뭐 6억이면 6억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잖아요. 그 전체 10억 중에서 얼마? 6억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내 채권의 바로 그 금액을 남의 소유권에다가 막아놓는 걸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같이 막을 저자를 씁니다. 저당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생소한 등기가 있습니다. 가압류 들어보셨나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처분.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경매 신청 등기. 경매에 집어넣어버린다. 압류된 재산을 경락시켜서 환가에 돈 받아 가겠다. 이게 경매 신청이지.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나 있느냐? 나중에 다 배울 거지만 가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 등등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거,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 요 가등기는 기본서 시간에 할 거예요. 또 이제 그 밖에 있는 뭐 환매 특약 등기하는 거, 이상한 등기할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것은 바로 기본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이러한 권리 등을 등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압류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가압류 등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권리 득과 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도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해 줘야 될 의무자가 협조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압류는 법원 판사님한테, 다시 누구한테? 법원 판사를 통하여 부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님을 대신해서 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 권리를 갖는 것, 법원에 있는 판사한테 부탁해서 하는 등기, 이것을 무슨 등기? 법원 촉탁 등기다. 그럼 대체적으로 가압류는 촉탁의 대부분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가압류는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자세한 내막을 얘기하겠지만 잠깐 얘기하면 실례 사례를 예를 들어봅니다. 이것도 알아야 이제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요 동생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고액을 빌려줬죠. 10억이면 커 안 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래요. 저는 꿈에서도 꿀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동생에게 10억을 갖다 빌려주면서 채권 채무 계약서를 썼고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 그냥 바로 돈 준 게 아니라 입금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가 바로 소비대차, 즉 빌려준 것임이라고 명시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럼 이제 무슨 증이 있고 차용증, 그 다음 은행 뭐예요? 입금증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바로 한마디로 바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 증거가 되어야 한대요. 적극적 증거가. 그럼 판사한테 제3자한테 보여줘봐요. 둘이 나는 적극적이지. 판사님한테 보여주면 판사님 돈 보냈는데 입금증, 판사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빌려준 거냐? 물건 떼은 갚은 거냐? 증여했느냐? 난 모른다. 이해하셨습니까? 나의 주장만 받을 수는 없다. 여기 사용대차, 소비대차, 차용증도 있는데요. 야, 그걸 네가 위조했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빌려간 사람 도장 찍혔잖아. 그 도장을 목도장 2,000원이면 판다. 그거 어떻게 믿냐? 이제 적극적 단서가 돼 못 돼. 그래서 차용증과 이런 건 적극적 판결의 서류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릴 때는 단돈 10,000원을 빌려주더라도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놓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공증서상에 나타나 있다면 재판상의 절차에서 그것은 완벽한 뭐예요? 증거력이 되는 거예요. 증거력. 그러니까 은행 입금증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논란이 심하죠. 그래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럼 이제 판사님 찾아갑니다. 판사님, 여기 차용증하고 입금증 여기 있는데요. 친구가 돈 갚아야 되는데 안 갖고 있습니다, 동생이. 돈 빌려가기 전에는 행님 허드만 빌려간 다음부터는 전화 한 통도 없고 오늘 갚으려는데 안 갚습니다. 달라는데 자꾸 안 줍니다. 판사님 돈 좀 받게, 이거 채권에 대한 판결 좀 해주시오. 그럼 판사한테 서류 제출하면 판사가 이제 물어봐, 안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동생한테 물어봐? 동생한테 물어봅니다. 신성용이가 10억을 빌려줬다고 차용증과 증명서 가져왔는데 빌린 돈이 맞느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법원에서 발송하는 내용 증명이 있어요. 바로 보내주면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 못할까? 양심법상 오면은 아무 소리 해 안 해? 서류가 오면
보내줘 안 보내줘? 안 보내줍니다. 빌린 놈이 양심이 있지. 보내주나? 없다고 잡아떼지는 못하지. 그래서 보내줬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럼 판사 입장에서 얼라? 얘가 왜 그 날짜까지 통보를 안 했냐? 그럼 여기서 끝내 아니면 다시 한번 보내봐. 너 왜 그 서류 안 보냈냐? 빚이 맞냐? 빌려간 거 맞냐? 한 번 더 간을 한 번 더 봐. 여기 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이게 바로 법원 소송상에서 나오는 그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얼라 이쪽에서 채무자가 대답을 안 했으니 아마 이거 채권인 거 맞는가 싶다. 맞다 맞는가 싶다. 네? 맞는가 싶다. 그래 놓고 이제 모일 모시에 최종 판결할 테니까 그날 와라 했더니 여기 와 안 와? 출석 안 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인정 판결을 해요. 아,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추정 판결 비슷한 걸 받아요. 이게 판결을 받은 다음에 판결문을 보면은 판사님께서 채권이 있는 것으로 뭐하니까 추정해 줬으니까 추정 등기하고 싶다. 무슨 등기? 추정 등기한다는 것은 압류를 한다. 가압류한다. 가짜 압류 표시해 주겠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판사님한테 부탁해서 세금 내놓고 가압류 좀 해달라고 바로 등기부에다 가압류 해달라고 바로 촉탁을 합니다. 뭐예요? 촉탁. 그럼 촉탁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신청 서류된 세금 내고 가는 거예요. 뭐 내고? 가압류된 세금 내놓고 다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등기관한테 명령을 해요. 등기관 여기 가압류 해줘.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채권에 대한 바로 예상 채권을 가지고 추정 채권을 가지고 하는 등기가 바로 돈 받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붙이는 걸 뭐라 한다? 가압류라 한다. 그럼 가압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없어서? 그럼 법원에 부탁해서 하는 걸 뭐예요? 법원 촉탁 등기. 그럼 법원 촉탁 등기도 사건의 대상이 되는 촉탁 등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틀리기 쉽습니다. 자, 법원 촉탁 등기는 세금에 비과세한다 그러면 맞고 틀리고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가 원칙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또 용어를 분석해 봐야 돼요. 첫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처음에 창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소유권이 최초로 만들어진다면은 등기부가 뉴 빼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뉴 퍼블릭 빼빠. 빼빠가 바로 뭐예요? 페이퍼, 등기 용지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만들어진 등기상의 권리는 바로 영원 불멸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한 번 만들어지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창설된 소유권은 바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 등기부는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길이 보존시켜야 될 최초 등기,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길이 보존하자. 그 다음에 또 이 보존 등기가 된 그 권리 관계를 소유권을 보존 등기가 됐다면 다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뭐예요? 이전 등기. 그럼 보존 등기는 한 번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최초 보존 등기자가 누군지는 등기부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전은 권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다 보니까 전 소유자가 다음 소유자로 넘어가게 되면 전 소유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니까 막 지워서 나가죠. 이 지우는 것을 우리 주말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주말은 언제 지우는 거? 토요일 날 지우는 게 주말이에요? 아니면 빨간색 선을 긋는 거예요? 네, 선이 지워지는 게 있겠지요. 그럼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질량을 바꾸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았다. 가액 증가는 취득세를 내겠지만 증가된 기록사항은 뭐다? 변경 등기로서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 자체가 뭐 할 수도 있다? 소멸, 말소나 멸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소나 멸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기재사항은 권리를 무슨 등기하거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것까지가 다 소유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등기 행위예요. 등기 기록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네. 무슨 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창설한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설이 안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안 되면 기록이 안 되겠네. 첫 기록이 돼야 안 돼. 첫 기록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다. 무슨 권이다? 저당권을 처음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없는 저당권이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바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된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창설은 주로 갑구다, 을구다. 을구, 다는 아니지만 을구의 대상으로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창설될 때는 반드시 그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동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제가 바로 친구 부동산한테 10억짜리 부동산한테 돈 6억 빌려주고 거기에다가 저당권 등기한다면 무슨 권? 그러면 돈은 줬는데 이쪽에서 저당권에 대한 것을 등기하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나? 처음에 소유자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이. 그러면 돈 대신에 너의 안전을 위해서 저당권 등기하라고 자기 물건을 내어줘, 안 내어줘? 내어줘야지. 안 내주면 어떡해. 지금 그렇게 얘기했네. 물건에다가 무슨 권을 등기하라고? 저당권 등기하라고 처음으로 저당권이 만들어질 때는 요 소유자가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 동의해줘야 내가 저당권을 만들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동의한 것은 소유자가 베풀어 줘야 돼, 안 베풀어 줘야 돼? 베풀어 줘서 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소유자가 베풀어 줌으로써 최초 그 저당권이나 임차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그럼 우리가 베풀다, 뭐라고요? 베풀다. 이 베풀다를 갖다가 한문으로 표시하면요, 베풀설자라 그래요. 무슨 설? 베풀설. 베풀어서 정해줬다. 뭐예요? 설자. 다시 뭐예요? 설자. 그럼 이제 저당권을 만드는 것을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설정은 바로 최초로 누가 만들어주면 베풀어줌으로써 소유자가, 그래서 베풀설, 정할 정, 베풀어서 정해줘야 한다. 됐습니까? 설정이다. 그럼 이 경우에 또 설정된 저당권을 넘길 수도 있나요? 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에 있어서 질량이 바뀔 수도 있죠. 뭐 기간이 바뀐다든가 또 이율이 바뀐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기재사항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변경. 그 다음에 나중에 갚으면 뭐예요? 소멸. 한마디로 말소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시작. 창설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뭐 한다? 취득, 이전, 변경, 소멸은 소유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온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다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과세거리를 잡았어요. 그럼 이러한 과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를 해야 돼.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아까 얘기했었죠. 등록을 했을 때 하나의 그 권리를 보호받은 무슨 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럼 볼까요?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이전했을 때는 무슨 권자가 납세 의무자? 소유권자. 이거죠. 소유권자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갖다가 설정했을 때는 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다, 저당권자다. 저당권자 등 이런 자 등이 한마디로 권리 창설과 이전했을 때는 다 이런 권리자들이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그럼 이 경우에 저당권자와 또 여러분들이 설정자를 또 잘 모르시네. 설정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아까 베풀어 주잖아요. 베풀어 준 자, 저당권 등기하라고 베풀어 준 자를 설정자. 다시 뭐예요? 설정자라는 거예요. 그럼 베풀어서 받은 사람을 뭐예요? 권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로 말소 등기할 때는 한마디로 말소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무슨 권자? 말소권자가 된다. 항상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하면 무슨 권자고? 말소권자.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뭐예요? 소유권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뭐다? 저당권자.
또 저당권을 이전하도 뭐예요? 저당권의 권리를 받은 자. 이거 항상 권리자. 그다음 말소 등기는 무슨 권자? 말소권자가 납세무자예요. 바로 소멸할 때 말소권자. 그럼 여기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고요. 틀리기만 해봐. 다시 가르쳐줘. 갑의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 갑 소유 부동산이 1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갑은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라는 은행을 찾아가서 야 대출 좀 해주라. 그랬더니 무슨 TP가 문제라더니 대출 기준이 이건 학교에서 배웠고 LGTV라고요? 아 그래 뭐 TV인지 텔레비인지 다 비교해보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한도로 해봤더니 6억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6억. 그래서 6억을 갖다가 갑에게 빌려주면서 은행에서 그러면 6억에 대한 채권의 안전을 위하여 당신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하겠다? 저당권 등기를 하겠다. 그럼 저당권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러면 네 하면 갑은 저당권을 갖다 하라고 베풀어 준 자 맞죠? 그 저당권에 대한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무슨 자? 설정자.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하면서 저당권의 권리를 가진 뭐예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럼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은행이 6억에 대한 채권 담보로 저당권 등기한다면은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인 누가 된다? 은행이 되는 것이지 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권리자라고. 설정자다, 권리자다. 권리자가 납세무자, 권리자가.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민법을 여기다가 대입하더라고. 어떻게 했느냐? 돈 빌려주고 빌려오면서 은행과 민사 계약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비용은 채무자 누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저당권 설정 계약도 할 수 있죠. 이런 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계약은 부담의 비용은 민사상 누가 부담하더라도 갑이 부담하더라도 저당권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가지므로? 은행 이름으로 세금이 납세돼야 등기가 되는 것이지 은행 이름으로 않고 그냥 갑이 돈 냈다고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자라고 하게 되면 갑이 자기 물건에 자기가 등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등기가 뭐 된다? 각하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은 민사상에 알아서 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세법상의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와 설정자가 있을 때 납세무자는 누구로 한다? 저당권자로 한다. 저당권 설정자로 한다. 그럼 민사상 비용 부담은 비록 설정자가 부담했을지라도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는 거? 저당권자, 은행이 납세무자로 해서 세금을 납부가 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률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니 그러면 저당권자가 원래 납세무자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이 저당권자가 내야 되는데 왜 채무자 설정자가 내줍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된 거지. 돈 부담은 잘못될 수도 있지. 하지만 법적 의무는 은행으로 납세가 되기 때문에 등기상에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갑이 손해봐 이익봐. 자기 권리도 아닌데 이해하셨습니까? 갑이 괜히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따지고 들어가요 갑이. 야 원래 법적 취지를 봐라. 저당권에 대한 등기 설정할 땐 저당권자 당신이 납세무자로 돼 있는데 세법상에 왜 내가 부담하냐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그래? 네 알았어요. 내가 부담하는 건 원래 맞는데요. 그럼 이제 이를 쓰겠습니다. 가요. 돈 안 빌려주겠대. 이를 쓴다니까. 그 대신에 또 그래요? 법을 잘 아시네요. 그럼 빌려줄 테니까 지금 현재 당신에게 줄 이자가 연 3%인데 등기 비용을 당신이 부담 안 해주면 3.75%짜리로 가겠다. 센 이자로 가, 낮은 이자로 가. 어찌됐든 은행은 부담하려고 그래, 안 부담하려고 그래. 그래요. 본질을 고쳐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쪽으로 또 바로 혹 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자 누가 납세무자? 갑이. 그 다음에 설정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설정에 대해서는 납세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은행에서 어떻게 되느냐? 갑이 6억을 뭐하고? 변제하고 변제하고 갚았다. 그러면서 은행한테 저당권을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 그럼 말소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죠. 그럼 저당권의 말소
권리자가 누가 되느냐? 갑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저당권의 말소 권리자는 누가 된다? 갑. 말소권자의 누가 납세무자? 갑. 하지만 저당권 설정할 때는 뭐가 된다? 은행. 이걸 확실히 저당권자 이걸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말소 권리자는 무슨 권리자는? 말소 권리자는 한마디로 설정자가 말소권자예요. 다시 무슨 자가? 설정해 주는 자가 저당권 지워라. 왜 내 부동산에다가 돈 갚았는데 너 왜 거기다 영역 표시해 놨느냐? 지워라 이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말소 권리자가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응용해 봅시다. 전세권 등기하면은 전세권 설정한다면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입자인 뭐예요? 전세권자. 나중에 집주인이 돈 반환해주고 나가라 했을 때 내 등기부에 있는 전세권 지워라. 말소의 권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권자는 전세권 말소 등기는 말소권자는 누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할 때는 누가 된다? 전세권자, 세입자가 납세무자예요. 이렇게 납세무자가 반전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권리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 이거 굉장히 틀리기 쉽죠? 전세권 등기는 전세권자가 납세무자다.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세권 뭐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말소란 말이 명시되면 집주인이라 그러지 말고 설정자라 하지 말고 말소 당시에 소유자. 설정자는 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집이 소유자가 바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법상 말소권자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납세무자예요. 납세무자 과세대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가보자. 이게 한 10줄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설명이 1시간가량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과정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동그라미 네모박스 2번 등기 등록 면허세 과세대상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47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권리대상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그 공시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밑에 등기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또는 등재 올리는 것은 등록을 다른 말로 올린다. 등기 등록한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그 권리자에게 부과하겠다 이 뜻이. 그리고 등기나 등록 후에 권리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기부과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 관계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환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저는 후니까. 여기까지가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칠판 보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정리됐으면 그럼 선생님 등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세 표준. 그럼 과세 표준이 나와야 여기에 곱하기 뭐를 하면? 세율을 곱하면 이것이 산출세액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을 만들자. 만들어 봐야지. 아니 과표가 있어야 언덕이 있어야 세율을 곱할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럼 여기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중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만 합니다. 자동차 등록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좀 제발 묻지 말고. 이 부동산 등기는 등기 행위 자체가 권리를 뭐 할 수 있고 창설, 권리 이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질량을 바꾸는 무슨 등기? 변경. 이 변경. 이 변경 등기인데 이 변경 등기를 우리 공시법 선생님은 변경 등기라 그러죠. 변경 등기 안 그래요? 그 변경이 이 변경이에요. 그거와 이거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소멸. 소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따금씩 중개사법 선생님은 좀 씹는데 공시법 선생님은 씹지를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일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일러 바치더라고요. 하지만 중개사법은 좀 나중에 돌아오죠. 근데 이틀이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잘해야 됩니다. 2차에서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한 과목으로 이렇게 해서 3교시잖아요. 거기서 최소한의
65나 70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것이 확보가 되려면 요즘 같은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 하라는 것은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압축하거나 단축하면 안 돼요. 압축이나 이렇게 해서 요약을 좋아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 점수도 요약돼서 나와요. 그래요. 많이 요약돼요. 그러니까 풍만하게 널따라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갈수록 이제 피라미드로 이제 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벌써 피라미드 꼭대기 하게 되면 과정을 모르니까 과정에서 나오면 다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면 권리 창설과 이전, 변경, 소멸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첫째, 권리 창설과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떤 권리도 가치 가지고 과표를 만들어야 돼. 가액 가지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하거나 바로 소멸 등기할 때는 이건 건당 부동산 등기할 때 건당 과표를 잡히는 거예요. 그냥 한 건당. 그래서 하나의 종량적 성격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건당 들어갔을 때 도대체 그러면 건당 얼마씩 받으면 되느냐? 얘는 정액제예요. 그냥 건당 6,000원만 받으면 돼요. 부동산 등기할 때. 그럼 이제 부동산 등기, 변경 등기나 소멸 등기, 무슨 변경, 소멸 이런 거 할 때는 다 한 건당 얼마? 6,000원 내놓고 그냥 등기 신청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6,000원 내놓고. 근데 법무사 아저씨 시키면 돈 더 달라 그래, 덜 달라 그래. 네, 이거 달라 그래. 50만 원이라니 뭐 말소 하나 등기하는데 뭐 50만 원이야. 한 5만 원 줘야 돼요. 저 등기 비용 얼마 들어가고? 6천 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방 교육세 20% 붙어요. 그럼 1,200원에 무슨 세? 지방 교육세. 그럼 7,200원 들어가죠. 예?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증지 사서 붙여야 돼. 증지 때. 증지 수입 인지 말고요. 증지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거기서 나머지 4만 원 남죠. 그죠? 그 4만 원이 뭐냐? 법무사 수수료. 그 다음 또 뭐? 가서 그날 끝내려면 또 밥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뭐 식대 이런 거 들어가요. 근데 또 여기 있는 서울 사람이 제주도 있는 부동산을 여기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 신청하면 항공비, 체류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시키는 것이 좋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근데 말소 등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뚜벅이 가서. 그죠? 그럴 때는 바로 돈만 원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속이 편하고 간단하려면 누구 시키는 게 좋아? 네, 법무사 아저씨 시키는 게 좋아요. 요즘은 또 물론 법무사 아가씨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건당 6,000원이면 끝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세금은 등록면허세만 하는 것이지 지방교육세까지 붙여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지방교육세는 별로 하고 일단은 바로 건당 얼마다? 6,000원이다. 그럼 이때 이 가치는 어떤 가격으로 할까? 이 세 가지 기준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이 뭔지는 잠시 후에 열거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